벌써 11번째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마지막 시간에는 한번 얼굴을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우리 성경적 관점, 역사적 관점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제 9번째 미션 퍼스펙티브 9번째 강의는 제가 이렇게 책에서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통계적인 부분이 있고 또 겹치는 부분이 또 좀 있는 것 같아서 또 어차피 우리가 이제 그 15주까지여서 13번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스킵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미션 퍼스펙티브스는 성경적 관점, 그 다음에 역사적 관점, 문화적 관점, 그 다음에 마지막 전략적 관점, 그렇게 4가지 관점으로 선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관점까지 참 어설프게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충분히 다 표현을 못한 것 같아서 항상 강의 녹음할 때마다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문화적 관점을 이제 공부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10강 기들은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또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초청을 들을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시고요.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메신저를 보내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들의 문화로부터 격리되지 않은 채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핵심 단어는 뭐냐면 듣는다는 건데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말을 누군가에게 듣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 듣게 하는 것은 어떤 말 재주가 아니라 듣도록 돕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자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나 중심적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굉장히 잘 반응을 이렇게 잘 표현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듣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검토하고 정말 순수 복음이 오해되지 않게 들려지도록 하자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하게 될 어떤 핵심 내용들은 뭐냐면 로이드 콰스트의 그 선교학자가 쓴 문화 2의 4층 모델을 사용해서 문화를 한번 정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효과적인 타문화 의사 전달에 세계관 이해가 왜 필수적인지를 또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선교사가 타문화 상황에서 어떤 민감성을 갖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문화 중심주의가 어떻게 다른 문화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반응에 영향을 끼치는지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복음을 상황한다는 것의 의미를 설명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다음에 복음을 듣는데 구속적 유사가 주는 도움을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표면적 행동 변화가 심층적 의미에 대한 확신을 수반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 다음에는 복음을 전하는데 온전히 전하는데 비교한 어떤 대결을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 분량이 조금 많은데 잘 맞춰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째는 문화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미 문화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해해야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종족 집단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할 때 아주 필수적 전제가 되죠. 뿐만 아니라 문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기본은 자기 자신의 문화를 먼저 이해하는 겁니다. 문화가 없는 사람은 없죠. 우리는 문화적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이 문화 속으로 들어와서 문화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타문화권으로 들어갈 때 그 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내 문화를 서로 잘 알아야
순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고 타 문화권의 문화의 옷을 입혀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화를 이해하는 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문화를 연구하는 방법은 문화를 연속적인 몇 개의 층으로 시각화해서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로이드 콰스트는 이렇게 그 제시를 합니다. 그 화성에서 온 사람 기법이 있습니다. 이 문화에. 그러니까 최근 화성에서 우주선을 타고 지구에 온 외계인. 그 화성에 살던 사람이 지구에 왔을 때 얼마나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방문자의 관점으로 문화를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층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행동, 그 다음에 가치, 그 다음에 신념, 그 다음엔 세계관입니다. 첫 번째는 행동인데요. 만일 화성에서 지구에 어떤 새로운 방문자가 지구 사람을 이해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사람들의 행동을 살펴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동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가장 바깥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다른 문화에서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들만의 행동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한 외계인이 화성인이 이제 우리가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제 강의실로 올 때 몇 가지 재미있는 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 곳의 입구 또는 여러 입구를 통해서 강의실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냥 여기저기 임의로 앉습니다. 근데 얼마 뒤에 강의실 안에 사람과는 좀 상당히 다른 옷차림을 한 사람이 들어오더니 어떤 정해진 앞자리로 이용해서 모든 사람을 마주보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관찰하던 외계인은 이런 의문을 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 밀폐된 공간에 들어와 있지? 저기 말하는 사람의 옷차림은 왜 다르지? 왜 한 사람은 서 있고 나머지는 앉아 있지? 이 질문은 의미를 생각하는 질문이죠. 이 질문은 행동을 관찰하는 데서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외계인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질문을 들은 이 지구인들이 서로 다른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깨를 으쓱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 강의 들어왔습니다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반응을 볼 것입니다. 즉 문화는 뭐냐면 어떤 정형화된 일을 하는 방법이고 문화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이를 제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는 사람들을 묶어주고 거의 불가하얀 이해할 수 없는 정체성과 영속성의 의미를 부여하는 어떤 접착제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체성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 방법이나 행동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치입니다. 이 사람들을 계속 관찰하면서 외계인은 자신이 관찰한 많은 행동이 이 사회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누구나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선택은 결국 문화적 가치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문화를 이해하는 다음 층이 된다는 겁니다. 즉, 그 다음은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최선인가 하는 것에 관련된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성에서 온 이 화성인이 이 밀폐된 공간에 있는 사람을 연구하다가 그들이 서로 다른 방법으로 시간을 사용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하지 않고 딴짓하고 있고 또 공부할 때 또 나가서 놀 수도 있고요. 또 일을 할 수도 있고 근데 보니까 공부를 선택한 사람은 놀거나 일하는 것보다 그것이 낫다고 믿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 모임이 끝나니까 재빨리 그것을 빠져나가고요. 그래서 이 화성은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모양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가치라는 거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죠. 가치란 어느 문화에서 공통으로 직면하는 것에 대처할 때 어떤 선택 가능한 것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미리 정해진 결정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치란 그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맞추거나 순응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념입니다. 문화의 특성에서 행동, 가치, 다음으로 근본적 문제에 직면하는데, 이 문제는 우리를 더욱 깊은 차원의 이해로 들어가게 하는 데를 문화적 신념이라고 하죠. 이 신념은 무엇이 참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는 겁니다. 문화에서 가치는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탕에 깔린 어떤 신념 체계를 반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강의실 상황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밀폐된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교육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람이 생각하는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점에서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점에서 문화는 인식에서 학습되고 공유하고 있는 방법 또는 공유된 인식의 어떤 경향성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더 깊이 이제 이 문화의 중심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 실제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문화에 있어서 이 영역은 실제에 대한 궁극적 문제, 즉 실제로 물어보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그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또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그런 것입니다. 자, 이 세계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복음 전도에 있어서, 전도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죠. 새로운 신념 체계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신념 체계,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구원을 받는다는 어떤 신념 체계를 소개하지만 그 사람의 세계관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진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이제 현대 복음 전파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죠.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세계관, 그 중심의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신념 체계가 바뀌어졌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을 양성하는 거죠. 세계관이 바뀌어지지 않고 신념 체계만 바뀌어지면 말은 무성한데, 어떤 교리도 들어왔는데, 어떤 명령도 들어왔는데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그들의 진정한 행동은 안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로이드 콰이드는 4가지 층으로 행동, 가치, 신념, 세계관으로 어떤 문화를 분석해보고 그리고 그들의 세계관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크게 문화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신이 사역하게 될 문화를 겉으로 드러난 차원보다 더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새로운 문화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그곳 사람들이 다르게 살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게 되죠. 옷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언어라든가 행동의 차이를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신념이라든가 감정, 가치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계관에 근본적 차이가 있음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타문화권 사람들은 그냥 붙어있는 상표만 다르고 내용은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문화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란 삶의 모든 부분에서 반응을 요구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달하려면 메시지를 머리로 이해시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정서적 영역과 가치 평가적 영역에서의 어떤 혼란을 극복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의 차이에 있어서 몇 가지를 또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째, 우리가 오해를 낳을 수 있어요. 다른 문화를
대할 때 우리가 받는 인상은 일단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면 저 사람도 나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해결책이 뭐냐?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를 배워서 그들에게 적정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문화 중심주의가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 세계 중심으로 성장합니다. 내가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한 문화 속에서 자라면서 이 문화가 전적으로 올바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문화 중심주의는 타문화 사람들을 우리의 가치와 전제로 판단하려는 자연스러운 성향에서 기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문화와 대면할 때 우리 문화의 문제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때 우리 문화는 낮고 저 사람들의 문화는 덜 문명화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문화 중심주의는 양방향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중심의 문화로 저 사람을 보듯이 저 사람도 저 사람 문화로 나를 본다는 거죠. 근데 내가 저것은 야만이야, 저 사람 문명화되지 못해서 우리 가르쳐줘야 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에 오해가 생길 문화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성급한 판단이에요. 다른 문화의 차이점에 성급하게 반응하면 우리가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대안은 뭐냐면 문화 상대주의가 되어야 돼요. 내 문화는 좋고 저 문화는 저급하다. 이게 성급하게 우리가 판단을 내릴 때 그래요. 그러나 다른 문화보다 더 낫거나 나쁜 문화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문화는 나름대로의 가치와 고귀함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람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진리와 의의 본질이라는 믿음은 어떤 성경적 기준으로 문화를 볼 때 용납될 수 있는 게 있고 용납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편견을 먼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깊은 정글 속에서 그들이 옷도 안 입고 이렇게 나뭇잎으로 옷을 가리고 중요한 데만 가리고 살아갈 때 참 미개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편견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 그 문화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을 존중해 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잘못된 시각을 발견하기 위해 그 문화권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 아니면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 편견을 좀 이렇게 교정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인도와 미국이 예를 들어보면, 미국 사람이 인도를 처음 방문했다 합시다. 첫 인상은 항상 더럽다는 거죠. 길가에 썩어가는 쓰레기, 작은 나무에 걸린 플라스틱 봉투들, 썩어가는 하수, 길거리 배설물, 온 사방의 먼지와 오물들, 또는 트럭, 버스, 트랙터, 인력거, 자전거, 우마차, 소, 이런 것들이 도로 교통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 막 길을 차지하려고 경쟁하고 있죠. 그러니까 참 지저분하다, 더럽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인도 사람이 미국을 방문하면 인상이 어떨 것 같아요? 미국의 그 공공장소와 시설의 청결함을 보고 놀라지 않겠어요? 잘 정리된 잔디밭, 깔끔하게 페인트 칠한 건물, 깨끗한 거리, 그리고 오선은 지하로 흐르고 선명하게 그어진 차선, 그리고 나서 그 신호등에 따라 정지하고 또 가고, 너무 약속을 잘 지켜요. 근데 동시에 인도 사람들이 미국의 개인의 어떤 불결함을 보고 놀란다는 겁니다.
어떤 학교와 상점, 극장,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 뭐 대부분 청바지 입고요, 낡고 지저분하고 구멍 나 있고, 어떤 때는 막 입은 것 같지도 않은 그 짧은 셔츠, 광고가 찍힌 티셔츠, 아주 지저분한 뭐 그런 운동화. 그래, 인도인들이 그 도시를 볼 때는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을 볼 때는 거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신발을 신고 집 안에 들어가고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에 들어갈 때도 신발을 신는 것을 보고 놀란다는 겁니다. 식당에 들어간 미국인은 뭐 누가 썼는지 모르는 포크와 스푼을 사용해서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식사하기 전엔 손도 잘 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인도인은 비록 환경은 이렇게 안 좋을지라도 아주 개인 청결은 철저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입속에 들어간 적이 없는 손가락으로, 자기 손가락으로 밥을 먹고요, 밥을 먹을 때는 오른손을 사용하고 왼손은 뒤 처리하는 데 쓴다고 그러죠. 미국인은 사람을 오염시키는 그런 고기도 먹는데, 그래서 육식을 하기 때문에 채식주의자들은 금방 어떤 육식을 먹는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강한 채취를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사할 때도 서로 뭐 악수도 하고 뭐 허그도 하는데,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그 터치를 하면 오염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도 문화는 어떤 문화보다 삶의 모든 영역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는 공공장소나 시설은 지저분하기로 유명한데 개인의 정결은 유난히 집착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깨끗하게 빨고 다름질한 가장 좋은 옷과 넥타이, 잘 닦아서 빛나는 신발을 신고 아주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을 나선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밝은 빛이 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고요, 식당에서는 식사하기 전에 절대로 손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집을 청소하고, 또 그 뜰은 꽃으로 장식하고 문양은 흰색 가루로 칠해져 있고, 사람들은 거의 강박적으로 이를 닦고 머리를 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인들은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이 자신들이 청결하며 사람들 앞에 위엄을 갖추려 애쓰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정결을 중시하고 오염을 혐오하는 것은 겉보기에 씻어낼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 아주 내면적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더럽히는 깊고 내적인 오염을 걱정하고, 또 시신을 치우고 가죽 벗기고 매장하는 일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오염된 것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오염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또 거기 카스트 제도가 있죠. 높은 카스트의 사람이 낮은 카스트 사람과 신체 접촉을 하면 부정을 타고요, 이런 오염에서 깨끗해지려면 높은 카스트 사람은 내면을 깨끗하게 해주는 아주 복잡한 정화 의식을 통과해야 깨끗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서구의 사람들은 겉모양의 어떤 청결을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은 아주 깊은 내면의 청결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또 어떤 환경적인 깨끗함보다 어떤 개인의 깨끗함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이건 문화의 차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서구 문화는 우월하고 이건 인도 문화는 저급하기 때문이 아니라 문화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 선교사가 인도에 들어갔을 때는 그 문화를 존중해주고 또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내가 편견을 가질 수 있다, 내가 자문화 중심주의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받아들여야 진정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는 이와 같은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문화 속으로 복음을 가지고 갈 때는 철저하게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복음과 문화에 대하여 윌로우뱅크 신학협의회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언젠가 이걸 한번 같이 나누고 싶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 윌로우뱅크 신학협의회 보고서를 한번 좀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십시다. 잠깐 좀 쉽시다.